오늘 토론회는 대통령도 알아서는 안 된다. 취재원 보호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이신 김태년 의원님과 역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배재정 의원님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미디어오늘의 후원을 받아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주최자이신 배재정 의원님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언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나 수색,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안 취재원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 법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탄 없이 제시될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중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회를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른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 말씀 축사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뭐 자유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한 자유가 또 있겠습니까? 저는 자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유가 언론의 자유로 생각합니다. 뭐 일찍이 신문 없는 정보다 정보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얘기가 있듯이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에 앞서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장치가 있다면 그건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때 지금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취재원 보호, 이게 이 언론의 자유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보호돼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과도하게 보호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과도한 게 어디까지냐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일단 원칙적 입장에서는 취재원 보호라는 입장은 저는 찬성입니다. 당연히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판단하는 부분은 지극히 미세한 부분까지 잘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참 시의적절하게 잘 마련됐다 생각하는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결정해서 판단하신다면은 그게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이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양심적인 결정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해서 이 토론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언론에서 보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보도가 돼서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점 정도로 해서 취재원 보호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격이 없는 토론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언론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취재원 보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취재원 보호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오늘 이 토론회를 주도한 배재정 의원이 또 김태년 의원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당에서는 남녀 맹장입니다. 교육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김태년 의원이 없으면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교문위원회가 안 됩니다. 배재정 의원은 여성 언론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활약이 맹활약입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분이 우리 국회에 들어왔구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좋은 토론하셔서 이 토론 결과가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태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서서 하면 이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게 자리가 없을 줄 알았어요. 토론회 성격상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막 가득 메우셔가지고 뜨거운 관심을 보일 줄 알았는데 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토론의 중요성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취재원 보호에 관련한 법률 조항이 없죠. 87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법 체계가 바뀌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의 자유에는 당연히 취재원에 대한 보호가 있죠. 이 법의 미비로 인해서 89년도에 한겨레 사옥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2003년도에 SBS가 압수수색을 당할 뻔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MBC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 요게 이제 정권하고 갈등하면서 검찰이 뭐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제작진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발부했었고 최근에는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취재원 보호를 둘러싸고 정권이 공권력으로 끊임없이 언론을 심하게 이야기하면 억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치 경제 모든 권력, 뭐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모든 권력들은 자신들끼리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정과 비리에 대한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보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제보를 통해서 감시되고 또 이 고발하는 것이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데 이 제보자에게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 제보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드러날 경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 인생을 걸고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취재원 보호의 정당성이 널리 알려지고 또 함께 공유되어서 언론의 자유가 탄탄히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최진봉 교수님, 또 토론을 맡아주신 김동훈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허윤 변호사님, 조준상 이사님과 문체부의 노점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배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하시고 사실상 주관하고 계시는 또 관련법, 취재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신 배재정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시간인데 시간 쪼개서 참석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의 사회는 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시는 배재정 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금방 소개받은 배재정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특히 가장 최근에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사건과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돌면서 상당히 당시에 긴장감이 고조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김태년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에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원 보호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법의 미비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이 공백 상태로 있는 부분을 이번에 좀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법률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한 가지 좀 저에게는 상당히 무서운 경구처럼 들렸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를 검찰이 수사하고 또 불러내고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도니까 실질적으로 권력기관 내부의 그런 불편 부당한 문제들을 고발하시는 분들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시그널을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데 그야말로
방해를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취재원 보호법을 통해서 내부의 비리나 잘못을 고발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않고도 우리 기자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취재원 보호법을 통해서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잘못된 권력기관의 시그널을 우리 국회가 그리고 언론이 또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리에서 우리 발제해 주시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함께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묘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말씀들을 들어서 조금 더 이 제대로 성안된 법을 제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집 마지막에 저희가 만든 이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요.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완돼야 되는 점들을 저희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안을 해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오늘 자리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모두에게 이 오늘의 토론이 제대로 된 취재원 보호법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제 말은 뭐 이 정도로 줄이고요. 오늘 이렇게 토론과 발제를 해주시는 분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십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 오늘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준상 한국방송공사 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사실은 우리 이제 정부 부처에서 오시기가 참 많이 좀 어려우신데요. 그래도 함께 해주셔야지 정말 이 정부와 우리 국회가 소통해서 좋은 법률도 만들고 정책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노점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과 과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알찬 발제와 토론 부탁드리고요. 바로 그럼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제 주제는 취재원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입니다. 발제 시간은 15분 정도인데 예, 좀 잘 지켜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공회대 신방과의 최진봉입니다. 아까 배 의원님이 큰 박수로 부탁을 한다는데 별로 박수를 크게 안 치셔가지고 분위기 깨보려고 농담을 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저랑 한번 안면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러시면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취재원 보호법에 관련돼서는 지금 앞서 여러 서른 의원도 말씀하셨고 김태년 의원님도 사회를 보시는 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취재원 보호법이 제대로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입법의 공백 상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전혀 인식도 안 되고 있고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이게 문제인 거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억압된 사회에 살다 보니 그런 얘기도 하기 힘든 사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제기해야죠. 세계일보 사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정윤회 사건 연관해서 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행정관 비서관 8명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명예훼손 여부가 아닌 문건 유출 경위로 집중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가 된 사건을 문건 유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당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부 말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사 방향이 급선회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위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여론의 질타 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무리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좀 삼가하셔야 돼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 터질 때마다 국무회의 석상에 수석 비서관 석상에서 자꾸 수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언론사나 언론사 기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도를 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뒷부분에 잠깐 말씀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언론사가 정부나 고위공직자들이란 비판적 보도를 했을 경우에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취재원 신원을 밝혀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거나 위치 추적 등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자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하고 또 억압하는 이런 태도는 비판받지 않겠다고 하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감당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무례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수사기관이 언론사나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해 직접 조사 또는 통화 내역 조회와 같은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면 취재원들이 기자들에게 권력기관의 비리나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분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제보자인데 제보자에 대해 신원을 밝혀내겠다고 덤벼들면 어느 누가 기자들한테 와서 제보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거 자체는 결국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시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내부 비리 고발자의 경우에 밝혀지게 되면 자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허 변호사님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취재원 보호법이 보장이 안 되면 제보라든지 아니면 내부 고발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론은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놨는데 이 취재원에 대한 내용을 밝혀라 또는 중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밝히라고 하면 그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기관의 비리에 대한 제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이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 내용을 밝히도록 강제하게 되면 언론의 취재활동은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되고요. 제보자들의 제보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뉴스 취재원은 부정부패나 비리가 연루된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 실마리를 재우기 전 제보자로 권력기관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특성상 내부의 비리는 공익적 제보가 아니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원 보호법은 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취재원 보호법의 제정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재원 보호법은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취재원이나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취재원 보호 관련 규정들을 보면 앞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한 법령이 19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이었습니다. 언론기본법 8조 1항에 보면 언론인은 공표 사항의 제보자 등의 신원이나 공표 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기사 내용에 기초된 사실을 확인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군사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로만 보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취재원 보호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87년에 언론기본법에 언론의 검열과 등록 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으로 이관이 됐지만 취재원 보호법만 이상하게 삭제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기본법이 폐지가 되면서 취재원 보호조항이 현행법이 사라졌고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한 법적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시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9년도 한겨레신문, 2009년도 PD수첩 문화방송 MBC,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해서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기자의 집을 또 PD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체포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 사정기관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위법이잖아요, 헌법이.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돼 있으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미국 수정헌법 1조는 그게 뒤에 포함이 돼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라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만들고 그거를 악용을 해서 언론사나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취재원 보호 사례는 미국은 건국 초기엔 1896년에 메릴랜드주에서 최초로 취재원 보호법인 일명 방패법, 쉴드법이죠. 제정이 됐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현재 이제 제가 조사한 내용은 36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그러니까 워싱턴 DC가 포함되어 있는 특별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37개가 되겠는데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 내용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취재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주 정부의 취재원 보호법은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취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재원과 취재 내용의 공개 거부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미국 법원의 판례를 보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언론인들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고, 근데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몇 가지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배재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그 부분이 뒤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취재원 보호법의 현대적 해석은 지난 1972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시한 그 브랜즈버그하고 헤이스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미국 켄터키주에서 루이스빌 커리어 저널이라고 하는 지역 신문사가 보도를 했는데 그 취재한 내용을 보면 1969년에 2명의 젊은이가 마리아나에서 마약의 일종의 해시시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그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불법이었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도 불법입니다만. 대마초 제조자의 신원이나 흑인 과격파인 흑표범 당원 그거에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돼서 활동 목적에 대한 질문을 법원에서 하게 됐고 그 법원의 증인으로 기자들이 불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켄터키 법원과 대배심원이 브랜즈버그 기자를 소환해서 취재원이었던 두 젊은이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브랜즈버그 기자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인에게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을 밝히게 되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 약속한 취재원 보호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취재원 또는 잠재적 취재원들이 인식하게 되면 앞으로 언론사나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자들은 취재를 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부담과 비밀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공익을 비교 형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취재원과 취재물의 보호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자가 명백하게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도 얻어야 할 만큼 중대하고 그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수할 때에 한해서 취재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판시를 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을 두게 된 거죠. 이 조항에 맞아야만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취재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인정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긴급하고 현실적인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내 다수의 미국은 연방법이고 주법이 있으니까요. 기자와 언론사의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주에서 또 주 헌법 또는 주 판례법에 따라서 취재 기자의 취재원 보호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자나 언론사의 취재원에 대한 증언 거부권은 일반적으로 기자가 비밀 취재원의 신원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 거부권에 의하여 언론인들이 준비한 비공개 노트, 이것도 나중에 토론분들이 몇 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 내용이 나간 것뿐만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노트나 자료까지도 보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법률상 증언 거부권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 형량을 해서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일리노이 주하고 미네소타 주 경우에는 공표해야 할 설득력인 이유가 존재하고 정보를 수집할 대체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증언 거부권을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즈버그 사건 이후에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들은 일반적으로 기자가 취재원의 신상 정보나 취재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기자의 제한적 취재원 보호를 승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더 많이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1996년에 선고된 굿윈하고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사건에서 보면 유럽 인권법원이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인정한 이래 기자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판례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유럽 인권법원은 기자나 언론사는 비밀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언론인들의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익에 있어서 압도적인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증명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 취재원 보호법을 명시할 때는 그게 만약에 지금 매진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에 보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연관됐을 때 그거를 누가 증명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럽 인권법원이 지난 2009년 12월에 국제적인 양조회사의 매수 입찰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그 밖의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이 사건에 이제 양조회사의 매수 입찰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유럽 인권법원이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저널리스트의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독일의 부분도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 뒷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3조 1항 5호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증언 거부권을 독일 기본법,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 기본법에서 또 민사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수사에는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이런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외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률화하고 명문화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취재원 보호법 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됐고 미국의 수정헌법도 그것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나 취재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서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그 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취재원과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취재원 보호법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언론의 취재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 활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언론의 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피해는 결국 일반인들인 시청자들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재원 보호법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로 취재원 보호법은 누구든지 언론사나 기자에게 언론의 자유와 직업 윤리에 반하여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됩니다. 또 언론 보도로 인해서 제보자가 소속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법률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취재원 보호법은 정부가 언론사나 기자들의 취재원에 대한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언론 보도로 인해서 취재원이나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또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취재원 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언론사나 기자를 대상으로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수사를 하거나 보도 내용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을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취재원 보호법은 언론사나 기자가 제보자 또는 취재원과 관련된 정보와 언론 보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나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기자나 언론사에게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때는 수사기관이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정보가 범죄 사건의 수사와 관련이 있음과 동시에 매우 중요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한 공익이 취재원 보호를 위한 공익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미국 검찰은 취재원 보호와 관련 4가지 수사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수사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아닌 경우에 취재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셋째, 수사가 그 증거만을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기자에게 제공받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개가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수사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사에 들어가서 언론 기자들에게 취재원들에 대한 취재 내용을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수사 방법을 가능한 방법들 동원해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최후의 수단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에 기자에게 제공받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를 요청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방법입니다. 방식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건 터지면 언론사부터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무슨 취재원을 보호하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잘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무식한 수사 형태 바꿔야 되고요. 취재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제정이 돼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발제 시간 맞추시느라고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좀 드리죠. 네. 네, 그 취재원보호법의 필요성과 그리고 해외 사례, 한국에서 취재원보호법이 만들어지려면 담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아주 제대로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법안을 지금 이제 현재 자료집에 붙인 법안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발제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의 의견과 함께 우리 토론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토론을 들을 텐데요. 먼저 그 토론을 다 하시고 나면 우리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님 토론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에 좀 맞춰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저희 언론노조가 최근에 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거든요. 88년 언론노조 창립 이후에 27년 만에 내부 공간을 처음 바꿨는데, 그 저희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구에 글귀를 하나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냐면,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한다. 많이 들어보신 글귀죠. 이것이 이제 바로 저희 그 언론노조 위원장 맡고 계신 그 김환균 위원장이 MBC PD수첩 진행을 했던 분인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MBC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 압박과 탄압이 들어올 때, 그때 마지막 방송에서 했던 멘트거든요. 그 글귀가 갖는 상징성, 얼마나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고 또 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글귀인데요. 이번에 배재정 의원께서 이제 취재원보호법 입법 공백 상태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하는 그런 아주 중대하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글귀가 좀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법 제정의 어떤 필요성,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가 사실은 이제 우연치 않게 여기 그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 2명이 있는데 옆에 계신 KBS 이사도 한겨레 기자 출신이고요. 저도 지금 한겨레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겪었던 그 실제 사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에 좀 그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제언 정도, 약간의 제언 정도 드리는 걸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 취재원보호법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기자의 어떤 직업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취재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누가 불안해서 제보를 하겠습니까? 취재원이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면은 이 공익 제보가 활발해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언론의 기본 속성, 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그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그 비리의 은폐와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상당히 그 출발 자체가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법적 공백에 시급한 그 해소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100년 전에도 100년이 넘는 그 시기에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취지가 담긴 그 정신이 담긴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죠. 비로소 이제 1980년에 그 언론기본법,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 언론인의 진술 거부권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이 두 가지 그 조항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 법은 이 80년대 우리가 언기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정말 독소 조항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언론의 검열을 용이하게 하고 또 이 해당 언론사의 등록을 마음대로 정권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연기법의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국 이 연기법이 폐지가 됐는데 하지만 그 연기법 안에 이 언론인의 진술 거부권과 압수수색 금지라는 이 조항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저희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이 법이 다른 법으로 좀 이양이 좀 되면서 녹아들면서 이런 그 진술 거부권이나 압수수색 금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법으로라도 이양이 됐어야 되는데 아예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3년에 남경필 의원이 발의했던 그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이 취재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와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취재원 비익권 부여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는 그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은 사실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제 폐기가 됐어요. 아예 그 세상의 빛을 보질 못했던 법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도 이 입법 공백 상태가 상당히 좀 굉장히 좀 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언론사가 취재원 보호를 남용해서 악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우려, 이런 우려보다 사실은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치 권력이 또 검찰 권력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훨씬 더 많죠. 아까도 앞서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89년도에 이때는 이제 한겨레 신문이 양평동에 있을 당시인데 상당히 좀 황당한 사건이었죠. 서경원 당시 평민당 의원이 방북을 했었는데 그것을 한겨레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말을 안 했냐. 그래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적용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하고도 상당히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도 명백하게 배치가 되는 것인데 그때 이 한겨레 신문에 경찰들이 100골단이 들어왔는데 해머, 망치 이런 걸 들고 왔거든요. 상당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점잖지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폭압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들어왔고, 뭐 그 이후에도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야만적인 방법만 좀 순화됐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그 압수색을 시도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2008년 광우병 보도 당시는 정말 그 심각한 인권 침해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악용을 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취재원 보호가 개인의 어떤 그 절박한 처지를 좀 이해해야 되고요. 또 이 언론사에 제보한 그 취재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제보하고 나서는 불안하고 초조한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기자들은 그런 어떤 취재원의 절박함을 잘 이해를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관념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무감각하냐면은, 기사를 쓸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뭐 대학의 어떤 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A 대학의 B 학과의 최모군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사에다가. 근데 그 학과에 최 씨가 그 학생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장한답시고 자기는 썼는데, 얼마나 그렇게 이 기자가 좀 뭐라 그럴까요? 취재원 보호에 대해서 인식이 좀 박약하고 미약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사례고요. 또 반대로 기자가 취재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사를 쓸 때 아예 뭐 가명을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익명을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삼성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사측의 탄압이 굉장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한겨레 저희 후배가 기사를 썼는데, 기사 쓰면서 이제 어떤 대리였어요. 직급이 대리인데, 뭐 앞에 쓰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이 대리는, 지시대명사 이 대리죠. 그리고 한 대리는 어느인데, 그 삼성에 이 시성을 가진 대리와 한 시성을 가진 대리를 색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보했던 그 대리는 물론 이 씨나 한 씨는 아니었겠지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 뒤지는데. 그런 어떤 취재원의 절박함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보통 이제 기사의 등장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A씨, B씨, C씨는 이렇게 쓰듯이, 한겨레는 이제 이 영문을 안 쓰니까 기역씨는, 니은씨는, 디귿씨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니은씨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나씨가 아닌데 나씨를 또 색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왜 내가 제보했을까? 차라리 제보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미국의 사례, 또 유럽의 사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원까지 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례로 한 몇 년 전에 부산저축은행 포스코 500억 특혜 대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기자 이상득 의원이 관련됐었죠. 이상득 의원이 한겨레와 해당 기자한테 1억 원씩 손해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끊임없이 저희한테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밝히질 않았죠. 그래서 결국 패소죠. 부분 패소인데 1억이 이제 2천만 원씩 깎였을 뿐이지 패소죠.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법원의 판사가 들먹였던 논리가, 미국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먹였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뭐 이 취재원 공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판사도 굉장히 무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정헌법 제1조조차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판례조차도 제대로 들여다보질 않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해결 과제, 제언을 좀 드린다면, 이 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좀 모호한 게 언론인의 범위와 언론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 둘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취재원 보호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체가 어디냐, 뭐 기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체는 뭐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또 기자는 아무리 작은 매체에 있는 기자라도 철저하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판례에서도 정보자유유통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이 해당 저널리스트가 누구냐, 신문사나 방송사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그 저널리스트가 설사 이 법의 저널리스트로 규정되지 않고 분류되지 않더라도 그 보호가 정의를 위한 것이고 뉴스 수집 행위와 관련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좀 과도한 보호, 남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많이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뭐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것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범죄냐, 아니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굉장히 순화하고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같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때 불고지죄,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경 정도가 아니라 면제를 해줘야겠죠. 이 정도로 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훈 수석 부위원장님께도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 언론사에서 근무하시면서 현장에서 경험하신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귀에 더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금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는 자기 기사 쓰는 거에 이게 매몰이 돼서 사실 취재원에 대해서 때로는 좀 무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특히 경제부 기사를 잘못 쓰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특정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까지 사실 생길 수 있는 게 언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할 가운데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취재원 보호법이 만들어지면 그와 함께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그런 좀 같은 훈련이랄까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병행이 돼서 직업윤리가 같이 향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우리 토론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종걸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은 우리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님께서 언론의 딜레마와 취재원 보호법에 관련해서 역시 한 10분 정도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윤 변호사입니다. 앞서 최 교수님과 김 위원장님께서 취재원 보호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 실무에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취재원 보호법이 필요한지를 법적 관점에서만 일단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서면의 내용 일부를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고위공무원이십니다. 이제 고위공무원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배임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취재하였다는 사람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고는 단지 이 사건 보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이분께서는 누가 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님께서 소송을 하신 내용을 보면, 피고, 언론사가 이 사건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제보자는 원고에 대한 악의를 지니고 이 사건 기사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바 제보자의 신원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단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익명의 제보자와 언제 어디서 이 사건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취재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까지 밝혀야만 피고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소송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같은 전화통화는 없었다.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면 적어도 전화통화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경위, 통화 일시, 통화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및 장소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취재원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한다고 항변을 했을 경우에 이제 통화 일시, 통화 내용, 경위, 장소 등을 이제 밝혀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걸 밝히게 되면 취재원이 누군지 특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소명 요구를 거부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패소 책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토론회이긴 하지만 그 국회의원님께서 그 제기하신 소송 내용을 보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인용한 취재원은 모두 3명인 바 원고는 취재원으로 추측되는 3인에게 모두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했고 3인 모두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밝힐 수 있는 취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나름대로 취재원으로 추측되는 사람들과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사와 반대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사실 제출을 했고 이 중에는 사실 취재원도 있습니다. 취재원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특정인에게, 일반인에게 당신이 제보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과연 내가 그 사실을 제보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소송, 언론과 관계된 소송, 그리고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소송의 특징은 원고가 대부분 힘이 있거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5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수임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소송 과정 자체를 감당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여유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명예를 회복하겠다, 자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정말 궁금하신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꼭 하세요. 나는 절대 그냥 궁금하다.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취재원이 특정이 됐을 경우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언제죠? 2005년인가? 그 한국일보에서 그 국군 기무사령부 관련 서해교전 관련해서 보도를 했을 때 기무사령부가 아마 취재원을 특정을 해서 처벌을 한 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언론사가 입증을 했을 경우에만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이 됩니다. 만약에 문서가 존재한다면 법원에 제출해서 우리가 한 보도가 진실이다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보도는 무슨 보도 자료를 보고 쓴 기사가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지는 범죄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재원의 진술에 의존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진실성 내지는 그 보도가 사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취재원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취재원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만 증명이 되면 언론사의 책임은 자연스럽게 면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언론이 취재원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는 굉장히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다면 허위 보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법원은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취재원 공개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취재 수첩을 낸다던가 아니면 뭐 그 관련 정황을 설명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취재 수첩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취재 수첩을 내게 되면 취재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취재 수첩을 통해서 이 기자의 동선과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취재원이 특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제 언론소송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뭐 취재 수첩이나 이런 것까지 내지는 않으셨는데 최근에는 법원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이제 좀 시대가 좀 변했고 이렇기 때문에 법원의 그 변화된 태도에도 좀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취재 수첩 중에 취재원을 특정할 만한 그 부분을 지우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취재를 했다라고 제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조작됐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안에 삭제된 내용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어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명예훼손 소송, 민사소송 걸리게 되면 뭐 몇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1년에 뭐 한 건, 두 건 정도 단건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김 위원장님께서 계셨던 뭐 한겨레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수십 건 소송을 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언론사들이 꽤 많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경우는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자체에서 내부적인 검열까지 사실 있습니다. 자기 검열이라고 하죠. 문제가 되는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차장, 뭐 데스크 부장, 뭐 이렇게 국장 선을 거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뭐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소송이 들어오거나 중재위에 올라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간접적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실 언론의 자유, 나아가서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언론사가 처하게 되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SBS 압수수색 관련된 뭐 최근에도 이제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찰 측에서는 이제 없었다고 하는 거고, 제가 세계일보 지금 현재 이 정유대 문건 관련해서 세계일보를 대리하고 있는데요. 세계일보 측에서 정확하게 청와대가 작성한 그리고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가지고 그 사건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복수의 관계자의 팩트 확인을 하고, 물론 그 팩트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허위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당시 기자가 그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을 당시에는 믿을 만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그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물론 세부적인 내용 확인을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자가 어떻게 그 문건에 있는 모든 걸 다 취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 취재를 하고 세부적인 걸 취재를 못했지만 그 세부적인 게 이제 허위로 밝혀졌을 때 이 문건 내용이 전체 허위가 되느냐, 아니면 이 사소한 일부분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을 진실로 볼 수 있느냐, 법원은 명쾌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의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진실일 경우에는 진실로 본다라는 게 법원의 사실 취지고요. 검찰도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수수색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취재원 보호법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이긴 하나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은 뭐 합당한 이유를 통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또 둘 중에 내가 취재원을 보호할 것인지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내용들은 뭐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그 취재원보호법 제정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될 겁니다. 뭐 진실 발견이 어렵다. 그리고 언론의 지나친 특권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비판들이 나올 텐데요. 공정성, 진실성, 상당성 이 부분은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이 되든 되지 않든 언론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이 취재원 보호법은 아무 때나 휘두를 수 있는 정가의 보도가 아니라 일단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등을 충족한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뭐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윤 변호사님께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자리가 진짜 박수가 좀 짠 자리인 것 같네요. 네, 취재하시느라고 다들 바쁘셔가지고요. 그 공정성, 진실성, 상당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서 취재원 보호법의 어떤 취지가 같이 발현돼야 된다라는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을 실제 이 변호사로서 그런 재판 경험까지 같이 곁들여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귀담아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조준상 한국방송공사 이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0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정윤의 문건 관련해서 쭉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2박스 상자를 문건을 들고 나왔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복사할 수도 없고 출력할 때 일일이 남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뭐 그런 발제자가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셔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39쪽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안을 쭉 보면서 법안의 이름이 취재원 보호법인데 이게 정확한 이름은 취재원의 익명 공표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에서도 취재원과 제보자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걸 적절하게 나누고 있다고 봐요. 결국 취재원은 나누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두 가지다. 이 취재원 보호법 보호라고 하는 의미는 그 취재원이 공중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공표될 권리 그 자체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 공표가 되는 건 언론사를 통할 수도 있고 언론사를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취재원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유지해야 할 발행인들의 권리. 왜냐하면 지금 이 법안은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언론사만이 대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협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취재원과 제보자로 나누는 그 취지가 좀 반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원 그 자체가 공표될 권리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뭐 그걸 결국 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 위키리크스라고 하는 거지요. 취재원들이 공중에게 공표될 권리를 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형태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해외로 보았더니 아이슬란드가 2010년에 굉장히 했는데 이런 정신에 따라서 이 취재원 보호나 뭐 언론 자유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있더라.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보를 통해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공중과 익명 공표를 통해 통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취재원 그 자체가. 이건 사람이 아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10월에 미국의 안보, 국가안보국, 영국 정보통신본부 이런 사람들이 결국 35개국 정상들 아이폰을 도청을 하더라. 그걸 가디언에 폭로를 했잖아요. 결국 광범위한 이제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결국 이런 상황이 취재원들이 공중에게 공표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됐다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언론사만이 아니라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공표될 권리를 같이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없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임의조치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무조건 30일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손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법안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손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후속 작업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몇몇 토론자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언론의 윤리적 책임의식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참사 보도 때 학생 전원 구조, 그랬던 이제 방송사가 있죠. 뭐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떤 방송사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발뺌을 하고요. 그 오보 원인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언론자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호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뜻있는 뭐 공익 제보자나 내부 고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으로 발길을 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반드시 마련돼야 되는 게 2014년 1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축이죠. 그러니까 한 사회를 뭐 건강하게 하는 내부 감시, 고발, 내부 고발자 이런 축이 한 축인데 다른 한 축은 결국은 언론으로의 제보라고 하는 행위죠. 또는 익명 공표를 하는 언론사를 통해서 익명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익명 공표를 하거나라고 하는 두 가지인 거죠. 그 한 축으로서 이 취재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도 했지만 취재원과 제보자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취재원은 공중과 공표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서 정의하는 거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함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법안 제2조 4호 각 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범위죠. 이 취재원 그러니까 압수수색 뭐 이런 범위인데 지금 있는 거에 제보자와 언론인 사이의 통신 내용이나 제보 내용의 공표 이전에 언론사 내부의 통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해요. 그걸 명확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취재원과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교차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에 이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좀 하나의 목으로서 독립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제보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돼 있는데 안 지켜질 경우에 벌칙 조항이 있어야죠. 그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을 할 수 있을 거다. 벌칙 조항이나 뭐 구조금 조항을 준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취재원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언론인만인
건지 언론사까지 들어가는 건지 또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캐나다에 내셔널 포스트라고 하는 이제 전국 신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총리의 어떤 유착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이걸 보도했던 기자 그 신문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법원이 취재원 보호의 특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인지할 수 있을 때 한정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취재원 보호 의무를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 해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입만인지 언론사까지인 건지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취재 행위가 사실상 경찰의 증거 수집 자료로 이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법안은 어떤 이제 특정 사건, 보도,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 이게 특정인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거예요. 지금 경찰청 예규의 체증활동 규칙이 있죠. 그래서 뭐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녹음하는 거죠. 체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는 되게 갈등이 뭐냐면 과잉 체증 활동 논란이었죠. 근데 취재 당시에 이미 불법으로 어쨌든 뭐 경찰이 규정을 했거나 아니면 직후에 불법으로 규정된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영국에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길게 참고 삼아 쭉 했는데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조에서 이제 언론 보도의 불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거 같아요. 이렇게 쭉 독해를 해보면 취재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과 상당히 멀은 경우 하나하고 취재원은 진실에 부합하지만 이 취재원의 생선 자체가 불법 이 두 가지를 1호와 2호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 허위 또는 과장 보도로 인한 형사상의 명예훼손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제 독과 독수죠. 독과 독수 상징하는 건데 첫 번째는 언론사가 자체 걸러야 되고 그건 앞선 토론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제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이런 보호법이 마련이 된다면 언론사가 뭐 공정성, 진실성, 상당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배가해야 되고 그런 것 속에서 뭐 마구 쏟아질 수 있는 이 제보나 이걸 스스로 걸러내는 것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두 번째가 합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과 독수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이고 근데 독과 독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에. 지금 다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나의 2호로서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법안에 넣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 같고 미해결 논란거리인데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형사상의 징역 1년형 이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취재원을 공개하거나 또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이게 결국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더 높아져야 되고 엄격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공익신고보호법이 있어요. 10조 5항이나 12조 1항을 어기면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어겨서 등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렇다면 찾는다면 최대치 징역 3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기준을 삼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잘하신 것 같아요. 형사상의 기준만 넣는 게. 그 사건이 2003년에 있고요. 이게 이제 민사상에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백기 투항한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국가보안법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입니다. 제정하되 훨씬 더 엄격한 윤리, 그 다음에 보도의 진실성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배가 될 거다, 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조준상 이사님께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론의 윤리적 책임의식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토론을 주셨는데요. 이게 국민들께서 취재원 보호법을 흔쾌히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이런 언론의 이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또 어떤 인정 같은 것들도 사실은 함께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바람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법률의 좀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좀 논의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노점환 문체부 미디어 정책과 과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과장 노점환입니다. 사실 오늘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좀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마음도 무겁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고, 또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주된 일이라는 것이 이제 언론 진흥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 자유와 관련된 뭐 중요한 가치인 취재원 보호 문제를 이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 취지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정부의 역할이 또 여러 법률을 집행하는 곳이고, 그리고 기존의 법과 조금 배치되거나 이런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입장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걔네는 언론인의 어떤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을 위해서 취재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과, 언론인도 사법권에서 규정하는 정언과 수사 협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론인에게만 어떤 거부권을 주는 것은 특권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취재원이나 보위정보에 대해서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과 같이 연방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여러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미디어 환경이 좀 급격하게 변화되고 기존의 어떤 신문이나 방송 시장이 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특히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제 인터넷 신문 등록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에 늘어난 것만 약 1000개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5,700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극심한 매체 간의 경쟁이 또 저널리즘을 상실한 어떤 유사 언론 행위로 그런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 쪽 의견을 들어봐도 뭐 근거 없는 루머로 기사를 쓰고 취재원 보호라는 이제 울타리에 숨는 그런 악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조 4호의 취재원 이 법안에서는 취재원을 언론 보도와 관련된 물건 정보로 한정하고 사람인 제보자를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검토로는 이제 취재원은 일반적인 물건 정보뿐만 아니라 제보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또 다른 토론자분께서는 이제 좀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좀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이제 취재원 보호가 필요하지만 국가의 어떤 법령으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강제하는 것은 다소 좀 과도하다, 이렇게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 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민사소송 절차나 이제 형사소송 절차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정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6조 그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제2항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해서 단순히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렇게 범죄를 하면 법정형의 어떤 상한이 1년 이상이기만 해도 모두 보호 범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뭐 1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당 범죄의 범위를 좀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호에서는 취재원의 입수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1년 이상으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8조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안보 현실이나 이런 걸 고려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토론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라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진실 보도나 공정 보도와 어떤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 하는 좀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앞서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취재원의 보호를 인정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행사사법상의 어떤 정의가 무시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취재원의 보호가 부정될 경우에는 언론의 진실 보도와 사회 감시 기능의 부재로 인한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이나 이런 데 역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재원 보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법규나 언론 환경 그리고 법익 형량 등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보유 정보 내지는 정보 제공자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행사사법상의 정의와 취재원을 묵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 확보에 중요한 취재원의 보호 가치가 일부 잘못된 언론 보도 행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나 혹시 그쪽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어려운 이 토론 함께 해주신 노점환 미디어 정책과장님께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노 과장님께서는 정책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미디어 환경이 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기자들의 취재 윤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립의 문제도 함께 좀 거론을 해주시고요. 우리 법안이 실질적으로 이 형사사법 정의와 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제와 토론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먼저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토론을 들으시면서 드신 생각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상호 혹시 토론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사인을 주시면 최진봉 교수님 말씀 뒤에 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놓친 부분들도 보충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허 변호사님 말씀에서 답답했던 것은 그거예요. 허 변호사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라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상이 그게 기자나 취재원이 되면 안 돼요. 왜 거기에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명예훼손 관련해서 법률을 보면 미국에서는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누가 밝혀야 되냐면요. 고소자가 밝혀야 돼요. 고위공직자들이 기자가 그것이 명백한 거짓인 줄 알고서도 그렇게 보도했다는 걸 증명해내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니 왜 제보자하고 기자한테 그걸 밝혀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하는 사람이 기자가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아니면 그것을 명예훼손에서 기자를 고소하거나 하면 기자에게 사실을 밝히라고 얘기하려면 기자가 분명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보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는 명예훼손을 이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웃기는 나라죠. 그런 걸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밝혀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보자들이 근거가 있어 얘기했고, 또 기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백하게 본인이 판단해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했다고 하면 그건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또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건 명예훼손을 걸려면 명예훼손을 거는 사람이 기자가 명백하게 거짓인 줄 알고 허위인 줄 알고도 보도했다고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현실이고요. 또 이제 노 과장님 말씀은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워낙 많은 인터넷 매체가 생기고 또 뭐 소위 얘기하면 뭐 사이비 언론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언론사들이 있는 것을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취재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방해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그 김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건을 보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특히 정부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 형량을 하자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취재원 보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또는 만드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허윤 변호사님께서 이제 실제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의 우리 언론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명예훼손 재판이 다뤄지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허 변호사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말씀 주실 게 있으십니까? 또 다른 분들도 의견 주시면 제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소하는 사람 내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예,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공평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언론사의 이제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칙상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고소는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상장성까지 가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취재원 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법적 제도적 정비가 없는 상황에서 뭐 불가피하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취재원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말씀 주실 것 따로 없으시면 그럼 플로어에서 뭐 우리 발제자님을 향해서든 아니면 토론자님을 향해서든 좀 궁금하신 거 또 여기에 실제로 취재를 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 취재원 보호법에 이런 부분들이 꼭 좀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PD저널의 김세욱 기자입니다. 아까 언론노조 김동훈 수석부위원장께서도 좀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한 경계에 좀 모호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좀, 최준봉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해외에서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범죄라는 개념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맞겠죠. 아까 제가 발제문을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그것이 뭐 이렇게 비교 형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그게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거를 밝혀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밝히는 것이 공익에도 우선하냐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이 공익에 우선하냐 두 가지 측면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의 크기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 형량의 차원에서 이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공익에 우선하는 거냐 아니면 언론 자유나 아니면 취재원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서 국가 공익에 유익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교 형량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자에 대한 취재원에 대한 발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어떤 정보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비교 형량인 것 같아요. 뭐가 공익에 우선하냐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내용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일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여전히 좀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이렇게 좀 포함을 했는데요. 이제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하면 너무 좀 광범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법률과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또 이제 합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아마 미국 사례를 말씀하시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들이 많이 좀 쌓이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법도 없고 그런 이제 해당 판례를 또 같이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조금 더 모호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회 자리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취재원 보호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이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우려는 있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언론의 직업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의식을 어떻게 같이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고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다듬어서 발의할 때 참고를 하고 꼭 취재원 보호법이 이 발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 특히 토론과 발제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